누이가 시집 가던 날, 복동은 마당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고기를 뜯고 있었습니다. 12살부터 8해 동안 제밥을 지어준 누이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도 복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이, 오늘 얼굴이 아주 곱네. 갑수는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 문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뒤로 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복동의 집에도 새색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례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부엌에는 불이 피지 않았고 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이가 사라진 집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제 밥을 대신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날 아침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야기는 어느 고을 어귀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갑순이라는 누이와 복동이라는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순이 12살, 복동이 갓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여름 물난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물이 불어 논둑이 터지던 날, 아버지는 소를 끌고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이 아랫마을 갈대밭에서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병을 얻었고 그해 겨울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방 한켠에서 복동이 벽을 보고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그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갑순아, 복동이 좀 잘 봤다오. 저 아이 혼자 두면 굶어 죽을 것 같구나. 눈이 잘 안 감기는구나. 어머니의 눈길은 마지막까지 복동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갑순의 가슴에 콩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돌보라고 하셨지 평생 업고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순은 그 차이를 그 나이에 몰랐습니다. 뒤로 8해 갑순은 그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품을 팔러 나갈 때도, 산에 올라나무를 캘 때도, 장터에서 보따리를 인 채 돌아오는 저물엿에도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복동이 먼저였습니다. 동짓달 추위에 손이 틀 때도, 장마의 지붕이 쇠서솥 안에 빗물이 고일 때도 갑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복동이 따라 우니까요. 복동은 누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누이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갑수는 늘 괜찮아야 했습니다. 갑순이 처음 혼자 불을 지폈을 때 13살이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아 연기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에 혼자 나갔을 때 15이었습니다. 값을 모르니 더 주고 샀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곡동이 밥을 먹다가 타박을 놓을 때도, 설거지를 대신 해달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할 때도 갑수는 주먹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났습니다. 저 아이 혼자 두면 굶어 죽을 것 같구나. 그러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6이 되던 해갑순에게 혼인 이야기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거절했습니다. 시집을 가면 복동이 밥은 누가 차리냐고 했습니다. 18이 되던 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처자, 동생 하나에 인생을 다 바치는구나. 갑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두 가지가 다른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났습니다. 갑순아, 복동이 좀 잘 봤다오. 그러면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복동은 잘 자랐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자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18이 되도록 복동이 제 손으로 해본 일이라곤 딱 2가지였습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 드는 일, 그리고 마당에서 닭 쫓는 일, 그것도 썩 성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이 뜨겁다고 타박을 늘어놓고 반찬이 멀다며 밀어달라 하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를 대신 해달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했습니다. 갑순이 주먹을 들었다가 복동의 얼굴을 보면 주먹이 내려오고 나면 부엌으로 들어가는 날이 8회였습니다. 갑순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이상했습니다. 복동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멀리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순이 늘 먼저 해버렸으니까요. 어머니가 돌보라고 하셨는데 갑순은 대신 살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 혼자 두면 굶어 죽을 것 같구나. 그러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8회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갑순도 이제 더는 예전처럼 복동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순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처자 손 하나 이리도 야무지게 쓰는데 저렇게 억센이 시집을 못 가는 게지. 동생 하나에 발목이 잡혔지 뭐여. 저러다 늙는다, 늙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순에게도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만득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단정하여 갑순 눈에는 그저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만득 역시 갑순을 좋아했습니다. 장날이면 일부러 갑순네 쪽 길로 돌아가고 밭 근처를 지날 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 짧은 눈빛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2 사람 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하나였습니다. 복동. 혼인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이름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면 복동이 밥은 누가 차려,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만득이 결국 말을 끊었습니다. 갑순아, 복동이는 이제 18이요. 장가도 가고 식구도 먹여 살려야 할 나이 아니오. 누이가 다 해주니 저놈이 할 줄 아는데 뭐가 있어. 이대로 두면 평생 저러고 살 거요. 갑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시오. 만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한 거요. 무슨 방법이요? 색시 하나 드리면 됩니다. 갑순이 쏘아붙였습니다. 걔 사람 만드는 거요. 만들든 잡든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색시가 게으름뱅이면 어쩌겠어. 만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서로 못 버티고 하나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둘 다 안 움직이면 굶을 테니까요. 굶을 사람은 없거든요. 갑순이 한동안 그 말을 씹어 삼켰습니다.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다요. 그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이는 동생을 위해 8회를 썼고 이제는 동생이 자기 발로 서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득의 어머니 조 씨에게 부탁이 들어갔고 조 씨는 마을 매파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매파는 잠시 턱을 괴고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랫마을에 딱 맞는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요. 어머니가 여러 번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좋은 신랑 좀 찾아달라고. 손이 느리다는 게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점순이라는 처자였습니다. 나이 20, 혼기가
차건만 아직 혼인을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은 느리고 몸은 더 느리고 입은 아주 빨랐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점순이는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는 애야. 실은 점순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느리다며 핀잔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시작하면 틀릴 것 같고 틀리면 또 누군가에게 보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쪽을 골랐습니다. 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었으니까요. 맨파가 점순네 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점순은 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부채로 바람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마루 아래에서 어머니가 쌀을 골라내다 말고 쏘아 붙였습니다. 덥긴 뭐가 더워. 움직이질 않으니 덥지. 그때 대문 밖에서 매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뒤 매파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혼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점순의 부채가 딱 멈추었습니다. 총각 일은 합니까? 매파가 웃음을 참았습니다. 썩 많이는 하지 않는다 합니다.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저도 썩 많이는 안 하거든요. 게으르다고 구박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편하겠지요. 뒤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인연이 드디어 가는구나. 그해 초여름 먼저 만득과 갑순이 혼례를 올렸고 며칠 뒤 복동과 점순의 혼례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와중에 복동은 마당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돼지고기를 뜯고 있었습니다. 누이, 오늘 얼굴이 아주 곱네. 갑순이 눈물을 훔치다 말고 어이없는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 소리가 나오느냐. 에이, 그러지 마시고 누이도 좀 드시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갑순이 마당을 나가기 전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8해 동안 날마다 드나들던 그 낮은 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솥뚜껑을 열던 날도, 불이 안 붙어 연기만 들이마시던 날도, 복동이 무엇을 해달라고 조를 때마다 마지막에 들어가던 그 문이었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가 문을 한번 쓸었습니다. 내가 저 문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잘 봐달라 하셨지. 이 문을 붙들고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만드기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갑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을 나섰습니다. 갑순이 친정을 떠나기 전 복동이 마당 끝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누이가 만득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기가 그제야 식은 줄 알았습니다. 복동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매파가 납채로 가져온 것은 무명 한자와 쌀 서대가 전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납채치고는 초라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멍석 한 장이 깔리고 작은 초래천이 마련되었습니다. 곡동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색시를 기다렸습니다. 인물이 곱다 했으니 적어도 눈은 즐겁겠지 싶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점순이 들어왔습니다. 보따리를 한쪽 어깨에 척 걸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불은 푹실하게 올라있고 걸음걸이는 느긋했으며 표정에는 세상 급할 것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복동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갑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누이, 왜 그러느냐?
인물 곱다 하지 않았습니까? 갑순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 했지. 곱다고 했더냐. 복동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까? 갑순이 고개를 개우샜습니다. 그런가 보다. 한편 점순도 복동을 훑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호리호리하네. 저렇게 말랐으면 힘이 없을 테니 잔소리는 적겠지. 다들 내가 느리다 했는데 저 사람도 그러려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비슷한 사람이라 했으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점순이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벌써 배가 허하네요. 뭐 좀 먹을 것 없어요. 복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래청에 서서 맞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점수는 하품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뭐요? 여기 이불이 내 친정 것보다 얇은데요. 복동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제일 두꺼운 거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뭐요?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복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뒤 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방님, 뭐요?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할 때마다 내 손에서 바늘을 가져갔어요. 느리다고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는 내가 장작을 들려고 하면 먼저 가져갔어. 잘못할까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뭐요? 우리 비슷하네요. 복동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동이 눈을 뜨니 옆에서 점순이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한쪽 뺨에서는 침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일어나 밥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고 다시 눈을 붙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이미 창호지를 타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는 조금도 변함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복동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색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색시, 해 떴어. 점순이 이불을 멀리 끝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복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자텅. 솥단은 한 톤도 남김없이 깨끗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밥을 해야 하지 않겠어. 이불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방님이 해오시구려. 내가요. 배고프면 해드시고 저도 좀 주시구려. 복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 복동이 처음으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솥 안에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무언가가 눌어붙어 있었고 반찬이라고는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점순이 이불을 걷고 앉아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여? 밥이여. 이건 죽 같은데 뭐 비슷한 거요. 점순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쌀은 뜸을 들여야 한다고. 뜸을 어떻게 들이는 거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밥도 해본 적이 없는 거요. 점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기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갑순이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가 나왔을 때는 늘 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복동은 간장 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 굶을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점순이 차린 밥이 제법 먹을 만해졌습니다. 어딘지 갑순이 끓이던 국맛이 났습니다. 색시, 이거 어찌 끓인 거요? 점순이 눈도 깜빡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끓인 거지요 뭐. 실은 며칠 동안 갑순에게서 국을 얻어다 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얻어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수는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밥을 지어보기 위해 부엌 앞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을 몰랐습니다. 탄 냄새가 났습니다. 곡동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까지 새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번 국은 형님한테 얻어온 거지요.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오. 갑순 누인에 가서 뭐라도 얻어와야지. 복동은 그날 처음으로 제 발로 갑순네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밥 좀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과 국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어이없는 부부다 생각하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날 저녁 복동과 점수는 얻어온 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뭐요? 이대로는 안 되겠지요. 복동이 간장 종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지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이니까요. 서방님, 뭐여? 이 집에 뭐가 있어? 복동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불 둘이랑 빈솥이랑 개전부요. 점순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불이 얇다 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인 줄 몰랐어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순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내일부터 어떻게 살 거요? 복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질문이 오래도록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갑순이 찾아왔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 좀 챙겨왔다며 된장 한 보자기와 쌀 한 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복동이 받아들었습니다. 복동아, 갑순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야 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곡동이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순의 얼굴이 웃고 있었지만 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알겠소. 두 글자를 말하는데 어쩐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갑순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다가 복동이 말했습니다. 누이, 갑순이 멈추었습니다. 고맙소. 갑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갑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잘 봐달라 하셨지. 대신 살아달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늦더라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점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순이 나가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점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맨파에게 들었어요. 형님이 서방님을 어려서부터 거두어 키운 분이라고요. 그런 형님이 직접 나선 혼사라면 아주 잘못된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겠지 싶었어요. 복동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딘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기를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불 둘, 빈솥, 장작 몇 개비.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점순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뭐요? 우리 내일 어떻게 하지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중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가진 돈은 몇 푼 남지 않았고 집시는 밑찬이 헤어져 있었으며 젓갈은 바닥이 났고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살림은 색시가 해야 하는 것 아니요. 점순이 팔짱을 꽂습니다. 살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반찬도 만들지요. 남정네가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제가 살림을 하지요. 복동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나무라도 해다 팔아야 하나. 그건 복동이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떠올린 일 생각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그냥 나중에 누이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삶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복동이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윗길을 지나던 갑순과 만득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순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지금 지게를 지고 가는 게 맞소. 틀림없소. 갑순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갑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날 저녁장에서 돌아온 복동의 주머니에 몇 푼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정을 2번 당하고 1번 죗값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인 그 돈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갑순이 품을 팔아 만들어 왔던 그 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된장부터 샀습니다. 장작 묶을, 새끼줄도 샀습니다. 갑순네 집 쪽으로는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안 얻어와도 되오. 점순이 보따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점순은 처음으로 얻어오지 않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간은 짰고 된장은 덜 풀렸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한 그릇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살림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줄었고 점수는 바느질하고 남은 실 한 올도 아껴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말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날이 가면서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중천에 올라와도 두 사람이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점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동이 나가고 나서야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복동이 나가기 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복동보다 먼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동은 장작 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도끼를 잘못 내려쳐
발등을 찍을 뻔했고, 두 번째는 장작이 튀어올라 이마를 맞았습니다. 이마에 혹이 붉어지자 점순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끼를 이마로 찝는 사람은 서방님이 처음이요. 복동이 씩 웃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장작이 쩌벅하고 갈라졌습니다. 복동은 도끼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닦았습니다.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갈라진 장작 단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이마를 더 맞지는 않았습니다. 장작이 한 단, 두 단 쌓여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장작이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복동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몸이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나쁘지 않은 무거움이었습니다. 점순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저고리 솔기가 뜯어졌습니다. 옆구리가 후이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꿰매 주었는데 어머니는 지금 이 집에 없었습니다.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꿰매 줄 수 있소. 복동이 바늘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나도 모르오. 그럼 어쩌자는 거요? 두 사람은 뜯어진 솔기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점순이 바늘을 들었습니다. 점순은 처음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찌르고 실이 엉키고 다시 풀고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나서야 솔기가 어설프게 이어졌습니다. 못생기게 이어졌지만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순은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시범을 보이면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불었습니다. 실이 엉켰습니다. 어릴 때는 틀리면 핀잔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그냥 다시 하면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바늘을 흔들림 없이 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솔기가 이어지던 날, 점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점순이 동네 안악들 사이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씨 안악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되는 이는 어떻소? 게으르기가 천하일품이지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남정네란 게 다 그렇지. 손으로 잡아 끌어야 움직인다니까. 점순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요. 그날 이후 점순은 개울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점순이 국 끓이는 법을 배우러 갑순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형님, 국 끓이는 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니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갑순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지. 같이 해보자꾸나. 그날부터 갑순은 점순에게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점순은 소금을 2배 넣기도 했고 재를 된장 대신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했습니다. 틀렸으면 다시 하면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점순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틀리면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핀잔 줄 어머니가 여기 없었습니다. 틀리면 그냥 다시 하면 되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입이 잘 맞는 아낫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이 집 저 집 소식을 꿰게 되었고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입이 장터에서도 쓸모가 생겼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들고 나가면 점수는 어느 집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장작이 빨리 팔렸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팬 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 그 다음에는 두 단, 그 다음에는 세 단. 마당 한켠에 장작이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복동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몸이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잤는데 지금은 다른 종류의 잠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는 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안악이 어느 날 갑순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네, 장작이 마당에 제법 쌓였다만요. 갑순이 말했습니다. 그러오. 강 씨의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말하더이다. 그게 며칠이나 가겠냐고. 동네 사람들 눈이 그랬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네, 저 게으름뱅이 부부 요즘 어찌 된 일인지 집안이 제법 돌아가더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하다 마는 거 아니요. 게으른 사람이 어디 쉽게 달라지오. 두고 봐야지. 즈음이었습니다. 복동이 처음으로 장작값을 제값받은 날 집에 돌아와 점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깎이지 않았어. 점순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소? 복동이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 먼저 부르지 않았어.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뭐든 먼저 쏘는 쪽이 지더라고요. 복동이 웃었습니다. 색시가 가르쳐 준 거요. 점순이 빙글 웃었습니다. 저도 강씨 안악한테 배운 거요. 그 강씨 안악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요. 두 사람은 그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순의 바느질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저고리 하나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틀, 그 다음에는 하루 반, 솔기도 고르게 되었습니다. 강씨 안악이 말했습니다. 색씨 처음 온 날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 점순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안 해봤거든요. 강씨 안악이 웃었습니다. 해보니 어때요? 점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강씨 안악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게 다야. 생각보다 할만하면 된 거야. 그 즈음 만득이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장작 묶는 법이 영 불규칙하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리긴 하던데. 만득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섞어야 불이 고르게 붙고. 복동은 손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만득이 손을 잡고 고쳐주었습니다.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작파는 집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값이 후하다. 내가 소개해 줄게.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알려주오? 만득이 말했습니다. 우리 갑순이 동생이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점순이 복동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뭐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복동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점순 앞에 앉았습니다. 점순의 두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바느질로 굳어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복동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낳을 아이는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잘 먹어야 하오. 알아요. 몸이 불편하면 바로 말하시오. 내가 더 살피겠소. 점순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곰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는 동안 점순은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강씨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아이 낳을 때 부르는 분은 어디 사오? 강씨, 안하기 말했습니다. 아랫마을 오씨땡 할머니지. 그분 솜씨가 제일이야.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뵈러 가야겠네요. 강씨, 안하기 눈을 떴습니다. 벌써 그럴 생각이오. 점순이 말했습니다. 때 되어서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낫지요. 점수는 그날로 아랫마을 오씨택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느질 저고리 한 벌로 가름했습니다. 오씨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솜씨가 어디서 났소? 배웠어요. 느리게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됐어요. 점순이 틀리면 다시 한다는 것을 배운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고리를 짓다가 솔기가 어긋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두었을 것이었습니다. 핀잔 받을까봐, 잘못됐다고 할까봐.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도 없고 핀잔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수는 솔기를 뜯었습니다. 다시 꿰었습니다. 두 번째가 처음보다 나았습니다.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나았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된다는 것. 처음에는 멀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손이 알았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쌌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갑순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동이 지게에서 장작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갑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조용히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어느새 개울과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소식을 꿰게 되었고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후히 알게 되었습니다. 입이 장터에서도 쓸모가 생겼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들고 나가면 점수는 어느 집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장작이 빨리 팔렸습니다. 그중 강씨 안하기 말했습니다. 색씨, 저번에 내 아이 저고리 솔기 꿰매준 거 있잖소. 손이 야무지다고 소문났어요. 점순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안하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느리다더니 이제는 촘촘하기도 하고 튼튼하다네. 점순이 아무 말 없이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강씨, 안하기 다시 말했습니다. 색씨, 우리의 저고리 하나 부탁해도 되겠소?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딘이요. 강씨 안하기 웃었습니다. 에이, 반딘이면 안 되겠소. 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한딘 반이요.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이 빠른 점순이 이겼습니다. 그날부터 점순의 바느질 심부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저고리가 필요하면 점순이를 찾았습니다. 못한다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점순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봤습니다. 강씨 안하기 어느 날 말했습니다. 색씨, 처음 빨래터에 나왔을 때 기억나오. 점순이 웃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강씨 안하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보다 말이 더 빠르더니 이제는 손도 제법 빨라졌어. 점순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칭찬이요. 강씨의 안악도 웃었습니다. 그럼 그 즈음 갑순이 장에서 돌아오다가 강씨 안악과 마주쳤습니다. 복동이 형님 동생 맞지요? 그렇소. 요즘 개울가에서 점순색 씨가 남편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요. 갑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랑이요.
강씨,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게으르기가 천하일품이라더니 요즘은 도끼질 소리가 마을에서 제일 씩씩하다. 우리 서방이 이번에 장에서 쌀을 가장 잘 골라왔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갑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흥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점순의 배가 만삭에 가까워질 무렵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오씨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려두었고 강씨 안악에게 아이 낳을 때 급하면 뛰어와 달라 부탁도 해두었습니다. 솜과 천도 조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오. 점순이 말했습니다. 때 되어서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낫지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서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저녁, 점순이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아요. 배가 계속 당기고 아파요. 복동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 점순 앞에 앉았습니다. 점순의 두 볼이 창백했습니다. 바느질로 굳어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면 그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가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팔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갑순누이 데려오겠어. 점수는 한 손을 배에 얹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릴 때는 느리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끝까지 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점순의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순이 달려와 점순 곁에 앉았고 이웃 안악들이 모였습니다. 복동은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점순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동은 장작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방이 따뜻해야 했습니다. 밤새 불을 떼야 했습니다. 갑순이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아, 오씨 할머니를 모셔와야 한다. 급하다. 복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낮에 온 눈이 어느새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복동이 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뽑았습니다. 또 뽑았습니다. 가을에 점순이 미리 오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복동은 그 일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점순이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 눈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계속 걸었습니다. 오씨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에 누구요? 복동이요. 제 아내 점순이가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얼른 와주십시오. 오씨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순이가 미리 인사왔던 그 집 서방이구나. 예, 급합니다. 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 오씨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길이었습니다. 오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 괜찮겠어. 복동이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기다립니다. 오씨 할머니가 등에서 말했습니다. 점순이가 겨울 전에 미리 찾아왔더구나. 복동이 말했습니다. 그랬어. 오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명한 색시야. 복동이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방 안에서 갑순이 점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씨 할머니가 들어갔습니다. 복동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도끼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눈 속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도끼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씨 안하기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곡동이네, 저 총각이 저 눈 속에서 장작을 패고 있어. 아까는 아랫마을까지 달려갔다 온 총각이 또 저러고 있어. 전에는 닭 쫓기도 귀찮다던 그 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복동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갑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곡동아, 점순이도 아이도 무사하다. 아들이다. 복동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끼가 그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밤새 펜 장작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강씨 안악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미역 좀 가져왔다. 저쪽에서 쌀도 왔습니다. 젓갈도 왔습니다. 이 추위에 밤새 장작을 팠으니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마당에 섰습니다. 전에 멋을 하다 마는 거 아니냐고 했던 그 노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마당에 쌓인 장작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 때가 있는 법이요. 눈 위에 쌓인 장작이 높았습니다. 밤새 팬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씨 안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색시가 제 발로 빨래터에 나오고 바늘을 들고 남의 옷까지 지어주기 시작했잖아요. 처음부터 못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맨파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혼인을 중매한 사람이오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반만 바꾸려. 갑순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봤지만 믿는 것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믿었습니다. 갑순이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 쌓아 올린 장작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장작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밤새 팬 것들이었습니다. 갑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 아이 혼자 두면 굶어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저 아이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굶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것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그리고 복동에게 걸어갔습니다. 복동이 누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이, 내가 몰랐어. 누이 청춘이 굶었마다는 것을. 내가 굶지 않는 동안 누이가 굶고 있었다는 것을. 갑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거요.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요. 갑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게 바로 이것이었겠구나. 방 안에서 점순이 불렀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시오. 복동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순이 이불 속에 누워 팔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붉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아주 작았습니다. 복동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어있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작은 손 옆에 살짝 자기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복동은 뒤로 돌아앉아 눈을 닦았습니다. 많이 우시오. 아니요. 눈에 뭐가 들어갔어. 점순이 웃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오씨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오늘 밤 수고했어.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씨 할머니는 문 앞에 높이 쌓인 장작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복동은 그 고갯짓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복동이 창에서 무명 한 자를 사왔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포대기를 만들게요. 점순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졌습니다. 열흘 뒤 포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솔기가 고르지 않고 한쪽 끈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도 붉은빛 무명이라 보기는 좋았습니다. 점순이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어울리오. 아이요. 아님 저요. 복동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요. 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포대기를 만들고 남은 무명 자투리로 점순은 아이 버선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복동이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요? 버선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요. 지금은 못 걸어도 곧 걸을 테니까요. 복동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전에는 웃어도 어딘가 멍한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순이 복동네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점순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순이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색깔이 제법 나는구나. 점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익었어요. 저는요, 형님한테 배웠잖아요. 갑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배운 거야. 점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요. 갑순이 웃었습니다. 달라. 내가 억지로 시킨 게 없잖아. 점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내가 하고 싶어서 배웠지. 갑순이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복동이를 닮았네. 입은 색시 닮았고. 점순이 웃었습니다. 닮은 것만 골라 닮았으면 좋겠는데. 갑순도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갑순이 복동네 집에 들어서니 점순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붉은 포대기로 업은 채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갑순은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겨울밤 곡동이 눈 속에서 팬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던 날 방 한켠에서 웅크려 자던 그 아이가 이제 저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갑순의 눈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복동이는요, 나무하러 갔어요. 곧 돌아와요. 갑순이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대답이 나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기 누워 있었거든요. 갑순은 마당에 앉아 점순과 나무를 같이 다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순이 끓이기 시작한 국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형님, 아직도 제 서반이 한심해 보이세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요? 갑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게 지고 뒷산 올라가던 날부터. 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부터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왜 하필 저였어요? 갑순이 웃었습니다. 부지런한 색시를 들이면 또 그 뒤에 누워 기대기만 할 것 같지. 색시처럼 제 몫을 대신해주지 않을 사람을 만나야 제 발로 일어설 것 같았어. 점순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거드셨던 거네요. 갑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둔 게 아니라오. 색시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게지. 내가 만든 게 아니란다. 점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은요? 형님도 달라진 거 있으세요? 갑순이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 부엌문이 내 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알았소. 그로부터 얼마 뒤 복동의 장터에서 장작을 팔고 돌아오다가 만득을 마주쳤습니다. 만득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응. 만득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씨 할머니한테 들었다. 그날 밤에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것 아니었어. 만득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게 그게 어디 쉽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득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복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 번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 복동은 전보다 고르게 장작을 묶어 죗값을 받고 팔았고 점수는 아이를 업은 채 살림과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복동은 해 뜨기 전에 지게를 지고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게으름뱅이 부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바꾸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해야 할 몫을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 저녁 갑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득을 만났습니다. 만득이 물었습니다. 복동이 많이 달라졌어. 갑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이 있어. 만득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요. 갑순이 웃었습니다. 장작 묶는 법을 알려주고 팔꽃까지 찾아준 사람이 누구겠어. 만득이 말했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요. 갑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파는 법이지요. 이제 나는 내 밥을 짓고 저 집은 저 사람들이 짓는 거네요. 만득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요. 두 사람은 저녁 연기가 오르는 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밥이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수는 멀리서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안에는 자신이 복동을 위해 불을 지폈던 8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두 사람의 손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갑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잘 됐어요. 뒤로 그 고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도 복동인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날은 눈이 많이 온 날이라고요. 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도 문이 열리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쩌억, 쩌억 그 도끼 소리가 새벽마다 마을을 깨웠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제 발로 일어서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